우리 굿네이버스라는 조직도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 아닙니까? 이제 속에는 이제 타워 게임이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다 잘랐습니다. 그때 배운 게 뭐냐? 아니, 그게 우리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내가 전에 있던 단체에 배운 게 부동산이 있으면 싸우는구나. 그런데 재산을 안 가지니까 맨날 세 단위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건물을 샀어요. 땅을 사고 건물도 졌어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 개의 단체에 그 간판을 찍어가지고 국민의 성금이 샌다야. 이사장님, 사실은 각종 어려움들 접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조직 내에 그런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사실은 정리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벤처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은 역시 내부 분열 아닙니까? 내부 분열은 이제 조직원끼리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건데, 의견 일치 안 되는 것은 얼마든지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사상입니다. 사상. 이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도 무섭습니다. 나는 내가 기독교 목사인데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항상 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굿네이버스라는 조직도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 아닙니까? 굿네이버스가 성경 용어니까. 그래서 이제 굿네이버스를 교단을 참여시키고 교회가 함께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했죠. IMF 한참 시기였는 정말 다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대리 10명이 사인을 했다고 해서 총 대리 12명 중에 10명이 사인을 해서 그러니까 대리 12명 직원이 전체가 그때 한 40명도 30명쯤 됐나 하는데 3분의 1이 사인을 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그럼 그분들 의견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말자.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하는 단체지 왜 기독교 냄새를 풍기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예배를 보고 일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불편해지니까 그 당시까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은 거의 받지 않으셨나요? 안 받죠. 물론 이제 왜 안 받습니까? 캠페인 할 때는 교회 쪽으로 모금을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죠. 지금 초창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대면 누군지 알만한 사람은 다 찾아서 캠페인을 비디오 테이프 가져가서 우리 루안다 가서 이런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헌금 해주십시오. 어디 아는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의 그 파워가 얼마나 있는가를 다 압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럼 굿네이버스의 초창기 성장에는 교회들의 재정적인 후원도 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 됐죠. 거의 한 50% 이상은 교회 쪽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그런 그 후원금 타겟으로는 삼지만 그들이 우리의 거버넌스 이사회나 우리의 운영진에는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막을 치고 싶은 거죠, 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굿네이버스는 정말 조율하느라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그건 저로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제 속에는 이제 타워 게임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누가 미웠어 동맹 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그런데 과감하게 다 잘랐습니다. 그럼 당장 그 사람들이 없어 일이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안 돌아가도 그때 배운 게 뭐냐? 꼭 듀얼 포스트입니다. 한 가지 업무를 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게. 한 사람이 문제에 있어서 나가도 그 일을 계속하도록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죠. 내부적인 용어로 듀얼 포스트요? 듀얼 포스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자리에 두 사람이 개입할 수 있게. 이 사람 빠져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하라. 그렇게 이제 조직 관리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좋은 그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진짜 처음 듣네요. 보통은 제가 옛날에 배운 거는 업무, 잡 디스크립션을 최대한 상세하게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떠나도 직무 기술서만 보고도 그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만 제가 배웠는데 그거보다는 아예 평소에 옆 사람이나 윗 사람이 그 업무를 충분히 알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육아휴직, 개인휴직을 일반 휴직까지 줍니다. 본인이 나 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쉬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듀얼 포스트가 가능하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만 그 업무를 알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게 어떻게 조치를 하셨을까요? 중요 업무라는 게 이제 모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네. 모금하는 일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모금하는 거죠. 그 명부를 반드시 그 상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자서만 만나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같이 만나기도 하고, 네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해라. 그런 네. 형식이죠. 네. 원래 그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둘이 같이 다니라고 그랬어요. 동반하라 했죠. 제자들한테는. 네네. 그리고 그 인사조직 문제 그렇고 또 업무를 수행할 때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거 저희 배웠습니다만 한편 그 재정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사옥, 건물도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순수 그 자체 자금만으로 하시진 않고 대출을 또 일으키셔서 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전에 있던 단체, 주변에 있는 단체들을 보면서 배운 게 부동산이 있으면 싸우는구나.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은 저거 누가 가져가는 거야? 누가 관리하는 거야? 될 수 있어서 우리는 절대 재산을 갖지 않는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안 가지니까 맨날 세 단위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내고. 임차료가 너무 아깝죠. 임차료가 너무 아까운데 어느 날 이제 은행 지점장이 우리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예산이 200억쯤 될 때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통장에 있는 거는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자기가 쭉 봤더니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 금액이 1년에 200억이 넘는 돈이 관리하는 단체라고 보이는 거죠. 이분이 또 호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NGO를 봤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 하고 이제 찾아와서 임대료를 얼마 냅니까?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1억 5천 2억 납니다. 그러면 건물을 하나 지시죠. 우리가 한 30억 빌려드리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30억 빌려주고 은행 금리 돌려받는 게 은행으로서 남는 장사니까. 은행으로 남는 장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건물을 샀어요. 땅을 샀어. 사고 건물도 졌어요. 네. 그리고 은행 금리만큼 내다가 조금 더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 금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3%로 해줬는데 우리는 3%만 더 붙이면 은행 빚을 갚으니까 뭐 7년, 8년 뭐 이렇게 갚는 걸로 했는데 뭐 한 4년, 5년 되면 다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온도포 사업을 하는데 그게 원래 250억에 나온 건물입니다. 건물이 세 받아먹는 건물이었는데 임대가 막 빠져서 건축 경기가 아주 안 좋을 2013년도, 4년도 때 건물 입주한 사람들이 절반이 다 나가고 비어있어요. 그리고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200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크고 비싸서 못 간다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1년 후에. 200억이면 사겠냐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는 또 청파동에 30억 빌려서 건물을 졌는데 그게 50억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91년도에 창립한 단체가 2007년도나 돼서 4억을 줬으니 사실 잘못된 거죠. 만 16년 만에 집을 진 셈이 되니까 은행에서 150억 주면 딱 맞네 그랬더니 150억 주겠대요. 임대료 받는 걸로 원금 갚고 우리가 세대로 사는 돈만큼 이자하고 원금 갚고 그래서 7년 만에 돈 다 갚았어요. 창립하신 지 16년 만에 사업 하나 만드셨고 다시 그로부터 7년 만에는 또 엄청나게 더 크고 좋은 건물을 또 매입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뭐 7년 만에 또 비싹 갚고. 5개층 세를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대로 막 또 성장을 하고 2개층만 세놓고 나머지는 다 굿네이버스 이름으로 직원들이 꽉 찼죠. 네. 저도 방문해보면 꽉꽉 차 있더라고요. 엄청나십니다. 또 이제 창립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을 텐데 또 어떤 큰 도전이 있었을까요? 98년도인가 9년도에 있던 일인데 아까 그 파동 직후네요. 그럴 거예요. IMF 때 이게 나라가 이게 살아남느냐 막 하고 있던 시절에 갑자기 텔레비에 방송이 떴어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 개 단체의 그 간판을 찍어가지고 국민의 성금이 샌다 제목이. 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국제 구호단체 세 군데를 딱 걸어서 우리는 그때는 뭐 규모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규모가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대표 단체가 벌써 된 거예요. 근데 국민의 성금이 샌다가 뭐냐면 모금된 돈의 2%만 비용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를 쓰고 있다. 이러고 이제 아무 대책이 없다가 그냥 얻어맞은 꼴이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김대중 정부의 명부인께서 이제 NGO 가까운 분 아닙니까? 네네. 누군가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감사원에서 그 자료가 나왔다. 감사원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이러냐고 우리도 항의하고 이제 사방에서 얘기하고 그날 밤에 하여튼 긴급으로 해서 꽤 단체가 모였어요. 다 모여서 네. 감사원에서 이런 걸 제공해서 말이야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시일반 우리 500만 원까지 냈어요. 네. 광고비를 다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네. 일간지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광고를 항의 성명을 막 내고 그리고 이제 각 신문사하고 다른 방송사에다가 이거 가짜뉴스다. 그리고 항의했더니 딱 멈췄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잘못됐거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바람에 그때가 이제 NGO 역사에서 최대 위기였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NGO들이. 사실은 비영리단체 국제적인 그 룰도 오버헤드 코스트를 20% 정도 이렇게 해야 단체가 정상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2%만 갖고 해라. 이건 대단히 몰상식한 거예요. 처음부터 몰상식한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 자선단체 협의회를 그때부터 모여서 단체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서로 연대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준비 모임처럼 매달 단체장끼리 교제하고 이제 협의하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한국 자선단체협의회 그 전에 MPO 공동회의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군요. MPO 공동회의가 이제 법적으로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시작은 99년도부터 임의단체로 임의단체가 아니라 교제 그죠. 단체장끼리 모여서 교제하다가 아니 이거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냐. 근데 처음엔 왜 협회를 못 만들었냐면 이게 서로 책임지기도 싫고 누가 대장만 되는 것도 싫으니까 견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99년도 형편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들 돌아가시거나 은퇴하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 눈치를 보니까 내가 회장을 하겠다. 같이 우리가 연대체를 안 만들면 대정부의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협회를 만든 거죠. 오늘 그 역사를 지금 훑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벤처 역사입니다. 벤처 역사.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벤처 붐이라고 하면 바로 그때거든요. 그 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 막 벤처 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앞선 91년에 창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이미 벤처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고, 막 벤처들이 뜰 때 우리도 벤처다 그러고 시작을 했죠. 붐은 90년대 말이었지만 시작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있었죠. 오늘 현재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국제본부는 어떻게 연락하고 경영하시나요? 국제본부를 미국에다 세워놓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기획 업무, 예산 업무, 사업 관리 업무 이 업무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일을 가르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현지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그런 업무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 미국의 지사를 한국에 만들어서 이제 이쪽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법인이 5개가 있는 거죠 우리 사무실에. 그래서 이제 그쪽 그 국제 업무를 위한 인력을 한국 통제 안 받고 결제 안 받고 업무하면서 미국의 사무총장을 두면서 미국 사무총장이 결제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었댔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협업하게 만들어 놓으신 완전히 그냥 요즘은 뭐 실시간 통화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거버넌스 역할만 하는 거죠. 이사장 역할만. 원격으로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지부장들 모임을 매년 한 번씩 서울로 모아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작년부터 못 오니까 줌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지부장들만 모일 게 아니라 현지 직원 30% 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하면 30명 이상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지 직원들이 1000명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UN 형식으로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25개 주제로 1000명을 다 나누면 한 주제당 한 50명 이런 식으로 모이게 해서 이제 그걸 국제 토론 형식으로 UN 체제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금년에 합니다. 언어는 뭘로 하죠? 영어로 해야지 당연히. 그야말로 국제기구답게. 완전히 이제 국제기구로서의 면모가 이제 잡힌 꼴이죠. 외람됩니다만 통일교 이래로 한국인이 만든 단체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그 공용 언어조차 영어로 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더군다나 NGO 역사에는 전혀 없는.